안녕하세요. 미디어 정책 6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할 것은 지난 5주차 때 강의했던 것을 이어서 하는 거죠. 저번에 5주차 때 강의할 때 우리가 방송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 4주까지는 이제 신문에 대해서 신문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강의를 했죠. 그래서 신문이라는 것들이 이제 언론의 자유, 역사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대변하는 그런 매체였었고, 근데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언론의 그 사상의 자유시장의 원칙에 충실하게 자유롭게 발행되고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외적 다양성, 그러니까 극좌의 입장부터 극우의 입장까지 자유롭게 등장할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5주부터는 이제 방송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언론 중에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 언론의 자유, 거의 완전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신문과 달리 방송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많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근거로서 근데 전파의 제한성, 전파 자원의 제한성,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방송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제약이 많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신문의 자유로운 활동을 견제 혹은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방송이라는 매체는 정부가 조금 적절하게 관리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어떻게 적절하게 어떤 규제하면서 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표현된 게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영방송에는 KBS랑 MBC 체제가 있는 MBC가 존재하는데, MB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어떤 정체성에 어떤 논란거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 6주차로 넘겼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한국에서 그 공영방송,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쨌든 그 자유로운 신문 시장과 대비해서 방송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영방송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영방송이 만약에 어, 정부가 이 공영방송을 어떤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이제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 이후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여전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정치 권력이 변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력이 변하면은 모든 것이 싹 다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KBS랑 MBC 사장을 누구로 놓을 것인가,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KBS랑 MBC를 되도록, 공영방송이죠,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방송이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 혹은 중립성을 지키는 혹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래서 권력과 적절한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길 바라는 이런 어, 뭐랄까 이런 생각들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한국의 공영방송은 어떻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관련돼서 일단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KBS랑 관련된 거, 박근혜 정부 때 KBS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른쪽의 그림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C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보시죠. 먼저 왼쪽 사건부터 먼저 보시죠. 왼쪽 사진을 보려면 먼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20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대통령,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커다란 어떤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공영방송을 포함한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정권에 큰 위기가 왔었죠.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른바 KBS 보도본부장인 김시곤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어떤 잘못된 대처로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몰렸을 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금 홍보수석이 아니라 이제 국민소통수석이죠.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른바 외압을 행사하는 굉장히 드문 자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굉장히 내용이 긴데 먼저 한 5분 정도 한번 들어보시죠. 치더라도 지금 이 저기 뭡니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배에 있는 그 최고의 전문가도 운전하고 있는 놈들이 그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해야지 뛰어내리고 지는 그 뛰어내릴지를 몰라서 지는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그러는데 그게 해경을 두드려 패고 그 사람들이 마치 뭐 별 문제가 없었더라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 해경이 와서 정부를 이렇게 두드려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니 이게 아니 지가 뛰어내려서 아니 이 선배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 아니 이 선배 그들이 명령을 내려야지. 그 여기서 막 여기서 이 목소리만 듣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뛰어내려서 안 해갖고 이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아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좀 그 해경 갖다 뭐 두둑이 패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는 아니고 말이야 이 앞에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나중에 이 조금 한 열흘 뒤에 이게 먼저 밝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해경이 아니라 해경 하나비도 하나씩 따져갖고 작성을 내고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나 아니 지금은 뭉쳐가지고 말이야 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경을 작성을 내면은 아,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거를 해나가겠습니까? 이게 우리 보도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도 있어 보여요. 지금 이거 하는 거 봐보면은.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저희가요? 이상한 방송들이 한 번 정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아니 누구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져가고 있는데 아니 이번 소리만 듣고 한 사람한테 안 뛰어내렸다고 그걸 가지고 조져드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 이번 참사를 놓고서 이거는 면밀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5일 후에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저렇게 사투를 사례를 다해서 하고 있는 거기다 대고 이렇게 정부를 지금 그런 식으로 거기를 아직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것도 아니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정에서 해경을 지금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그게 지금 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잘못해서 하는 거고 방송으로 있는 멀리서 목소리만 듣고 그런 이겨내리지 않으려고 막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냐고요. 아 해경에 그만큼 많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먹든지 씹어 먹든지 갈아 먹든지 그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가서는 시등에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경이 아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더 잘못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고향 만수까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이게 직접적인 잘못도 현재 드러나면서 누가 봐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누가 봐도 그때 상황에 그놈들이 말이야 이거는 위험에 앞에 뛰쳐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상황이 있다 그런다면 얘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그러니까 마이크로 뛰어내게 몰아주고 그놈들이 잘못이라고.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장하고 그 선원들한테 있는 거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저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일차적인 책임이 그쪽에 있고 지금 부차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지난 뒤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서서 방송 이런 식으로 약간 해경이 지금 밟아놓으면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솔직히 방송 이런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저런 분들까지 화면 비춰가면서 KBS에 저렇게 보도하면 전부 다 해경 제 새끼들이 잘못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들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솔직히 내 선장하고 아까 그 뛰쳐내려서 했었던 운영했던 내 자식들이 거기서 보트 내를 5개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를 하고요. 했으면은 되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갖다 정부를 갖다 이것을 밟아가지고 되겠냐고요.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도.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도 없는 거고요. 좀 극복을 하도록 좀 해주십시다. 네?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이원화는 뭐예요? 이원화 선박 관리센터 한쪽은 해수부 소속으로 되고 한쪽은 해경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그 얘기죠. 지금 이제 일이 터져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정말
하여튼요 좀 답답합니다. 이 지금은요 같이 극복을 해야 될 때고요. 얼마든지 앞으로 정부 조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런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하더라도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정말 저렇게 아니 진짜 정말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이 회사 이놈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아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야. 그렇게 과장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 대고 갖다 그렇게 밟아놓고 말이야. 무슨 과장을 하긴요. 과장이 이제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 앉아서 뛰어내리라 말해라. 그거 잘못해갖고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선장이고 뭐고 간에 지그대로 더 잘하는 놈들이 지그대로 뛰어나서 도망 나올 정도 된다 그런다면 그 정도 판단됐으면은 거기서 지그대로 해야지. 뛰어내리라 명령 안 했다 그래갖고 거기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건 말이죠. 거기 그 비난을 한 이유는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고 역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대를 또 하는 것도 있는 거고. 해경 국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찰인데. 승객 안전 먼저 생각해야죠. 몇 명 타는지 파악하고 그 배가 50도 정도 기울었다면 무조건 탈출시키고 이게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이게요. 그거 갖다 선장 네가 알아서 판단하면 안 되죠. 아니 내가 진짜 그렇게 나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네? 아니 거기서 지 성장이 뛰쳐나고 지 목숨 구하려고 뛰쳐나올 때도 되는 배를 몇십 년 동안 몰았던 성장놈이 거기 앉아있는데 보지도 않고 여기서 마이크로 대고 그거 뛰어내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식까지 그걸 해갖고 그렇게 조져야 될 정도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야 되냐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 30% 그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좀 지나고 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진짜 국장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너무 진짜 힘든 거야 지금. 지금 이렇게 말이요. 일을 쓰지도 못하게 저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밟아놓으면 안 됩니다. 좀 진짜 절대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예? 절대 저렇게.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며칠 후에요. 그때 가서 갈아보십시오. 그냥 지금은 조금 좀 봐주십시오. 제발 좀 봐주십시오. 정말 조금 봐주십시오 정말로. 예, 알겠습니다. 예. 나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예. 보셨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월호가 일어나고 5일 있다가 즉 4월 20일 날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KBS가 해경의 어떤 과실에 대해서 보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청와대 홍보수석이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보도가 맞냐? 지금 선장이 잘못했는데 왜 해경한테 뒤집어쓰냐? 이런 식의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정현 홍보수석, 당시 홍보수석의 발언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공영방송이 그러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정현 홍보수석은 공영방송은 어쨌든 국영방송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영방송도 아니지 않냐. 어쨌든 국가 혹은 어떤 정부랑 같은 라인에 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화 내용, 즉 청와대 홍보수석과 즉 정치 권력이죠. 그다음에 KBS 보도국장 간의 이 대화는 이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이 대화를 녹음해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자료죠. 어떻게 정치 권력과 공영방송이 거래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희귀한 자료거든요. 그때 공영방송을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정치 권력과 기자들의 생각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희귀한 자료고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은 고발을 당해서 시민단체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죠. 3심까지 갔는데 최종심은 어떻게 됐냐면은 1,000만 원 벌금을 받게 됐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방송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방송법 제42조 2항에 따르면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최종심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올해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법은 어떠한 정치 권력도 방송 편성에 간섭이나 어떤 규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청와대가 방송에 대해서 간섭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의 생각들, 공영방송이니까 정부 편을 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한번 주의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뭐랄까 MB 대통령, MB 2008년도 MB가 집권한 다음에 MBC랑 연루된 일입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MBC는 사실은 지배구조 자체는 공영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재원은 광고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민영방송의 성격이 있죠. 하지만 어쨌든 지배구조 자체는 공영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때 보수 진영 당시 이제 MB 대통령 입장에서 MB 입장에 봤을 때 보수 진영 입장에 봤을 때 MBC 굉장히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MBC는 굉장히 노조가 센 방송사였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권력 실세들의 문제의식이 뭐냐면은 MBC의 그 노조를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보냈던 사장이 바로 이 김재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재철이라는 사람은 MB와 같이 고대 동문이고 실제로 MBC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봤듯이 MBC 지배구조는 알다시피 그때 그 당시에 박문진이 있고 방송문화진흥원이 있고 박문진이 있고 박문진 하에 사장 선임을 해서 사장을 내보내서 이 사람의 롤이 바로 노조를 해체하는 거였어요. 사실상 노조를 해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파들의 생각은 너무 당시 MBC가 너무 좌편향이 돼 있으니까 김재철 네가 가서 노조를 손을 봐라 이런 어떤 당시 이제 새로운 당시 대통령은 MB였죠. 이때 대통령은 MB였습니다. 그런 어떤 미션을 받은 거죠. 근데 김재철이 MBC에 가서 그런 룰을 갖고 이제 사장이 선임됐는데 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박문진 이사장이었던 이 김우룡이라는 사람이 뭘 했느냐? 김재철 사장이 큰 집 불려가서 조인트 맞고 나서 깨진 뒤에 좌파를 정리했다는 어떤 폭탄 발언을 신동호라는 잡지에서 이런 폭탄 발언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장 김재철을 시켜놨더니 노조를 손을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청와대일 수도 있고 뭐 어디겠죠. 그래서 조인트 맞고 깨진 다음에 가서 그때야 이제 노조를 손봤다 이런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데 당시 이제 이런 당시 김우룡이라는 박문진 이사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사건인데 당시에 MB 정부가 조직적으로 MBC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개입했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냐면은 사장을 선임해서 자기 편인 사장을 선임해서 MBC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우파들 입장에서는 좌편향인 노조 입김 때문에 좌편향인 MBC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중립적인 걸로 바꾼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기자들 입장에 갔을 때는 언론의 독립성 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정치 권력이 간섭한 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MBC는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식으로 김재철, 안강환, 김장겸 이런 식으로 정권 실세와 굉장히 유착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장을 시키면서 거의 10년이죠. 한 9년이죠. 그러면서 MBC가 사실 조직적으로 망가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MBC,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MBC는 사실은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망가진 MBC입니다. 그 전에 MBC는 굉장히 잘 나가고 굉장히 전투적인 언론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령을 들어서 그 뭐랄까 그 특종 보도들, 그 다음에 굉장히 용기 있는 보도들 이런 것들이 MBC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정권 9년을 거치면서 MBC가 완전히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인적 파워들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이거는 정치 권력이 MBC에 개입하면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요 박근혜 정부 때, 그 다음에 MB 정부 때 어떻게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고 개입했는가 봤는데, 그렇다면 왜 정치 권력, 특히 한국에서는 보수 권력들은 이런 공영방송을 손보려고 했는가?
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때 얘기했다시피 2000년 이후로 즉 DJ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방송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문에서는 이미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2000년 이후로 신문을 중심으로 정치 권력과 대립하는, 그러면서 신문 자체가 정파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 때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그리고 방송은 대개는 진보방송이라는 어떤 구도가 형성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2004년도 탄핵방송, 그리고 2008년도 PD 수첩에서 광우병 방송이 큰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2004년도 때는 탄핵방송,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죠. 탄핵됐는데 탄핵방송, 방송에서 그 탄핵 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서 그해 2004년도 벌어졌던 17대 총선, 탄핵 직후에 17대 총선이 있었단 말이죠. 17대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 여당이 압승을 합니다. 여당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민주당 계열이죠. 민주당 계열이.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계열들이 이때 총선 패배는 불공정한 방송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PD수첩 사건은 뭐냐면은 2008년도는 이제 MB가 대통령으로 집권했을 때입니다. MB가 대통령 집권했을 때고, MB가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 한미 FTA가 그 당시에 이제 쟁점이었어요. 그때 MB가 어떻게 했냐면은 4월 달에 미국에 건너가서 당시 부시 대통령과 검역 조건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어떤 협상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MBC의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우려가 있다는 식의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촛불 집회, 광우병 반대 촛불 집회가 완전히 거리를 휩습니다. 보수정, 그리고 이제 MB 정권이 그때부터 이제 집권 1년차 때 마시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MBC를 손봐야 된다는, 보수 정권의 입장에서는 MBC를 손봐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김재철이라는 MB맨을 사장으로 내보내서 MBC를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사건들, 즉 2004년도 탄핵방송, 2008년도 필수적 광우병 방송을 통해서 보수 정치 세력들은 방송을 길들여야 한다. 방송을 길들이지 않고서는 정권을 운영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보수 정권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좌편향된 방송이죠. 방송을 중립화시켜야 된다. 혹은 독립성을 자기네 입장에서는 어떤 중립적인 방송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방송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수 정권 때 방송에 대한 개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당시에 방송들을 한번 좀 보고 말씀하시죠. 먼저 보수 세력들이 문제 삼았던 2004년도 탄핵 방송입니다. 이 당시에 보수 세력들은 방송이 굉장히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죠. 보시죠.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소 195표 중 다 193표, 부 2표, 법 제65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보셨죠? 이런 식으로 그 2004년도 때 이런 탄핵 방송, 그 의회에서 일어났던 노무현 탄핵 방송을 계속 방송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본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은 건데 의회 권력이 대통령 권력을 일방적으로 몰아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다시피 탄핵이 무효라는 이른바 촛불 시위가 이때 거세게 일어나고 이 결과로 17대 총선에서 당시의 여당이 압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수 세력 입장에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세력들이죠. 이들이 자신의 패배는 방송의 탓이라 봅니다. 불공정한 방송. 이러면서 방송을 손봐야 된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번에는 당시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를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가보시라고 하셨다기! 오케이. 야, 오늘도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평균? 말이 안 됩니다. 왜 공부를 못했느냐? 공부를 할 수 있는 생활을 주었습니까? 그런 환경을 주었습니까? 뉴스에서 광우병이다 뭐다 치라라고, 인터넷 키면 광우병이다 뭐다 치라라고. 이게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소고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와주셨는데요. 지금 그 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기자회견도 모시고도 하셨는데, 아니 그 농림부 장관분께서는 아니 무슨 말을 동문서답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 정부 관료들이 왜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보셨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2008년도 때 이제 광우병 시위 모습인데요. 당시 2008년도 때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면 이제 08학번들 혹은 09학번들이 이제 시위에 나와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는 아까 했듯이 그 맥락은 이제 MB 대통령 집권 직후인데, 이때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킨 게 바로 MBC 광우병 보도였었습니다. PD 수첩에서 나온 광우병 보도. 이 당시 이게 이제 법정까지 갔던 소송이었는데, 미국산 쇠고기가 공장식 사육을 해가지고 광우병 위험에 있고, 그 광우병 소고기들을 한국이 수입하면서 우리도 인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식의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시민들이 불안감이 커져서 시위에 나왔다고 보수세력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러면서 방송이 공정하지 않고, 그래서 정권을 잡아서 방송을 손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권 수뇌부에 혹은 권력 수뇌부들, 보수세력들에게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아까 얘기했던 김재철이라는 사람이 MBC를 손보기 위해서 정권의 어떤 수뇌부로 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세월호라는 국가적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라는 공영방송에 직접적으로 편성이랑 내용에 간섭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항상 정치 세력들은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이게 자신들의 어떤 핵심 과제가 되는 거죠. 방송을 장악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있었고, 방송을 하는 언론 기자들이라든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문제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주화 이후로 한국의 방송을 보면은 어떻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 싸움의 역사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역사를 보면은 첫 번째는 1980년도부터 87년도까지를 1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권위주의 시기였죠. 이 당시에 보면은 그때 나왔지만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전두환이 대표되는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언론 통폐합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당시에 민영방송과 조경방송을 KBS로 통합하고 지역 MBC는 모두 서울 MBC로 통합하는, 그래서 방송을 다 통합해버립니다. 그리고 문화공본부 내에 홍보정책실이 있어서 보도지침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에 대해서 오늘 무슨 보도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것들이 독립성 얘기는 할 건덕지도 없고 완전히 정부 통치의 수단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땡전 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땡 치면 전두환 대통령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땡전 뉴스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땡전 뉴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방송이 어느 정도로 정권의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했는지를 한번 당시 자료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당시에 땡전 뉴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료 한번 보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오늘 오후 특별기편으로 장도에 올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동반자적 우위를 확인하고 한반도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안보협력 강화를 다짐한 것으로 보입니다. 5박 6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간 전두환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베푼 교민들을 위한 리셉션에서 평화적인 정부 이양의 전통 수립은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사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활로라는 것을 북한이 깨달을 때까지 인내로 남북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등 뒤에서 미국과 접촉하려는 북한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실태 파악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혹시를 알립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는 사람과 중소 전문업종을 이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학원과 노동계에 침투해 친북계 반미 공산혁명을 기도한 김영환 군 등 1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친북계 반미 공산혁명을 기도하다 적발된 김영환 군 등이 자체 조직 안에 병사혁명조를 편성해 무장폭동을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셨죠? 땡전 뉴스가 어떤 건지. 9시 땡 치면은 첫 마디가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땡전 뉴스인 거죠. 우리가 그때 방송의 자유는 편성과 제작의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5공화국 시절에는 무조건 일면탑, 그러니까 방송에서 일면탑은 첫 번째 뉴스죠. 무조건 전두환 대통령의 소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을 완전히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워낙 이 방송에 대한 통제가 심하고 방송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시민들이 당시에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KBS를 운영하는데 맨날 전두환 얘기만 했었고, 그리고 왜곡 보도만 일삼으니까 우리 시청료 못 낸다. 이래서 오른쪽에 보는 편파 보도하는 KBS의 시청료 못 내겠다. 이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게 이제 당시 이제 권위주의 시절의 방송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맞죠. 민주화를 맞으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언론 기본법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송이 허가됩니다. 당시에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방송들이 뭐가 있냐면 라디오는 지금의 기독교 방송, 평화 방송, 카톨릭 방송이죠. 불교 방송, 교토 방송이 이때 등장하고 TV도 SBS가 당시에 이제 상업 방송 최초의 상업 방송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지역 민방과 케이블 방송 등이 허가를 받으면서 KBS, MBC 중심의 통제던 방송에서 뭐랄까 이 언론의 방송의 자유가 즉 설립, 운영 이런 자유가 조금 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화되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전두환 시절에는 아예 KBS 사장, MBC 사장은 대통령이 그냥 찍어내리는 거죠. 근데 그때 알다시피 KBS 같은 경우는 2000년도 방송법 개정을 하면서 KBS 이사회라는 걸 만들고 KBS 이사회라는 어떤 완충제를 만들죠. KBS 이사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죠.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여기가 청와대가 있다, 블루하우스 청와대가 있다면 예전에는 바로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면은 이제는 KBS 이사회라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장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MBC도 마찬가지죠. MBC는 방문진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장을 선임하도록 이런 지배 구조를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정치 권력 BH로부터의 청와대 정치적인 외풍을 막아내는 이런 어떤 지배구조 개편을 이뤄냅니다. 이러면서 정부의 영향이 약화되지만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후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사장을 누구로 선임하냐가 항상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바뀌면은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서동구라는 사람이 이제 KBS 사장이 됩니다. 그때 노조가 반대하는 거죠. 이때 반대 이유는 뭐냐면은 서동구라는 당시 사장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선 캠프의 언론 고문이었다. 어떻게 캠프의 언론 고문이 공영방송 사장이 될 수 있냐 이런 걸로 노조원들이 반대하면서 사장 낙점이 안 되죠. 그리고 MB 대통령 2009년대에는 김인규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낙점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도 역시 MB 캠프의 언론 특보였습니다. 근데 이때 역시 노조가 반대를 하죠. 하지만 이때는 언론이 그러니까 정부가 찍어내려서 사장이 되기도 하는 거죠. 당시에 보수 언론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거죠. 같은 대통령 캠프 출신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서동구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MB 시절에 같은 언론 특보인 김인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수 정권 2008년도부터는 방송의 독립성을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표면화됩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DJ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방송이 너무 진보 편향이다. 즉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커졌고 그러면서 2008년도 때 보수 세력,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서 방송을 손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했듯이 탄핵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우병 방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그들의 입장에서 좌편향된 방송을 손보려고 KBS 사장과 MBC 사장을 찍어내리면서 본격적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지금 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때 MB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정현주 MB 사장을 강제 퇴출시킵니다. 그 당시에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는 것들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MB 사장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엄기영 사장도 MBC 사장도 조기 퇴출시킵니다. 그리고 내려보낸 사람이 아까 봤던 그 김재철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죠. 근데 김재철의 특명은 뭐였냐면은 당시에 MBC 노조의 입김이 센 MBC를 손보라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MBC 사장 출신, MBC 기자 출신이거든요. 일본 특파원을 했던 기자 출신이니까 자신의 후배들에 대해서 잘 손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우물쭈물하니까 아까 그 기사가 나온 거죠. 아까 봤던 큰 집 가서 조인트 까인 다음에 큰 집 불려가서 조인트 맞고 나서부터 좌파, 즉 노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시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노조원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이런 장면 사진인 거죠. 그러면서 2008년도 이후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굉장히 논란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의 논란이 있냐면은 이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랄까 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정윤주 사장인데 정윤주 사장도 역시 자신이 그러니까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내보내면은 항상 방송에서는 낙하산 사장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이는 거죠. 노조원들은. 그리고 이때는 MB 때입니다. MB 때도 역시 자신과 정치적인 입장을 공유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내보내면 기자들은 낙하산 사장이라고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이때도 역시 자신의 정치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을 사장을 내보내면은 이렇게 노조원들이 반대하는 거죠.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공유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시민단체와 노조에서는 특히 KBS나 MBC 같은 경우 노조에서는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는 시위가 반복되는 거죠.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지만 역시 같은 일이 있었죠.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아까 봤듯이 KBS 같은 경우는 KBS 이사회, MBC 같은 경우는 방문진 방송문화진흥원을 통해서 정치적인 외풍을 막는 어떤 지배구조를 만들었는데 왜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사장이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이 계속 내려오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정치 권력과 정치 권력이 어떻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게 되냐면은 먼저 BH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있죠.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와 독립적으로 독립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고 독립기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FCC를 모델로 한 건데, 근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게 돼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되는데 5명 중에서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또 1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야당 몫이 2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5명 중에서 3명이 여당 몫이니까 실제로 방송통신위는 대통령 혹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방송통신위가 감독하에 이제 KBS 이사회를 추천하게 되는데, 그때 추천할 때 이 KBS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명 중에서 7명은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은 여당 몫이고, 요건 여당 몫이고 3명은 야당 몫입니다. 그리고 요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KBS 이사회도 사실은 여당이나 혹은 집권 세력의 의도대로 구성되는 거죠. 박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문진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명을 합니다. 근데 모두 9명 중에서 여당 몫이 6명입니다. 여당 몫이 6명. 이런 식으로 6명이고, 그 다음에 야당 몫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문진의 구성도 어차피 뭐랄까 여당 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BH 아래에 방송통신을 두고 또 아래에 KBS 이사회랑 박문진을 두고 이렇게 외풍을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 결정으로 독립적으로 여기서 사장을 선임하도록 해서 이런 지배구조를 만들어 놨지만은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당이나 혹은 집권 세력들이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실제로는 BH의 의사대로, 즉 청와대 의사대로 자신이 원하는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사실상 낙하산 사장을 만들어 임명할 수 있는 의도가 관철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배구조상으로는 어떤 정치적 외풍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구조, 독립적인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KBS 이사회라든지 방송문화진흥원 이런 걸 둠으로써 독립성, 지배구조상에서 독립성을 보장하지만은 실제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은 여당과 집권 세력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KBS 사장과 MBC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보내서 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된 쟁점이죠. 그래서 이 지배구조를 어떻게 손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게 지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된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죠. KBS 이사회를 예를 들면은 여야 동수로 한다. 혹은 지금처럼 이사회를 늘리고, 그러니까 과반수가 아니라 초과반수로 한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의사결정이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화위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런 제도가 실제 운영되는 방식은 집권 세력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손봐야 될까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민주화 이후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방송과 관련된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런 식의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도 이게 독립위원회로서 방송통신위를 만들고 이렇게 KBS 이사회라든지 방문진이라든지 이런 완충지대를 만들어도 우리 역사적 경험, 민주화의 경험을 보면은 방송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수가 수를 앞세워서 완전히 이런 자신의 의도대로 관철해서 그 방송을 완전히 정권의 혹은 정치 권력의 수단으로서 종속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가 고민거리인데, 그래서 많은 제도적 개선책이 언론학자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있는가, 즉 우리보다 조금 선진적인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좀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관련해서 공영방송 모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공영방송 모델에는 4가지가 있어요. 정부 모델과 의회 모델과 조합 모델과 전문가 모델이 있는데,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모델은 조합 모델과 전문가 모델입니다. 이쪽은 이제 주로 조합 모델을 하는 나라는 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 다음에 전문가 모델은 주로 이제 영국, 대표적인 이제 BBC 같은 경우죠. 그리고 정부 모델이나 의회 모델은 주로 남부 유럽, 즉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이탈리아 혹은 이쪽에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정부 모델입니다. 정부 의회 모델입니다. 정부 의회 모델은 뭐냐면은 한국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부 모델이나 의회 모델은 뭐냐면은 정부 모델은 그야말로 공영방송이 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의회 모델은 그러니까 의회를 비례대표로 구성하듯이 의석수로 구성하듯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도 정치 세력별로 배분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의회 모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다수당이 결국은 의지가 관철되는 형태니까 결국은 정부 다수파의 의도대로 공영방송이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에서 주로 이렇게 정부 모델이나 의회 모델이 되는데, 이 모델이 한국 모델과 비슷해요. 이 모델이.
한국의 지금 운영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도 결국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혹은 그리스 같은 나라들도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독립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국가는 영국 같은 전문가 모델이나 독일이라든지 스칸디네비아 같은 어떤 조합 모델 이런 건데, 이런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나라에서 정책 독립을 어떻게 하냐면은 공영방송을 세우고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공영방송은 단 하나만 존재하니까 거기서 내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어떻게 내적 다양성을 추구하냐면은 다양한 공영방송이 내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일방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만들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식인데, 이 조합 모델은 어떻게 하냐면은 방송 내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독일 같은 조합 모델은 뭐냐면은 방송 조직 내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내에 뭐 시민단체라든지 여당이라든지 야당들이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이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존재하게 함으로써 방송의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높은 전문직주의, 즉 방송은 굉장히 전문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가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내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합리적 법적 지배, 즉 법에 의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또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거죠. 그리고 방송 내에서는 전문가주의가 확립돼 가지고 우리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전문적으로 언론의 자유 혹은 언론의 규범을 실천하는 집단이다. 이런 게 확립됨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모델은 뭐냐면은 공영방송 내에 다양한 정치를 포함시킴으로써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모델인 거죠. 전문가 모델, 영국식의 전문가 모델은 뭐냐면은 방송이라는 것, 공영방송은 철저하게 어떤 정치 세력과 분리돼서 방송 자체가 일반 이익을 수호하는 모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조합 모델, 독일식의 조합 모델은 방송 내 다양한 세력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방송의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라면, 전문가 모델은 방송이라는 것 자체 혹은 방송을 하는 기자들이 우리는 전문가니까 우리는 정치 권력과 독립된 세력들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공익을 실천하는 주체다. 이런 식의 전문가 모델로, 즉 일반 이익의 수호자로서 정치 세력을 철저히 배제하는 모델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높은 전문직주의, 즉 우리는 방송을 하는 전문가고 언론은 전문직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독자적인 윤리 그리고 규범 이런 걸 확립하고, 그리고 역시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방송의 독립을 지키려는 어떤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모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합 모델과 이런 전문가 모델,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모델들이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킨다는 거, 이런 식으로 독립을 지킨다는 거죠. 아까 했지, 두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뭐냐면은 두 나라 모두 전문직주의가 발달되어 있죠.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정부 외 모델에서는 언론인들과 정치인들 간의 거래, 그리고 언론인을 거쳐서 정치 세력으로 되는, 정치인이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과 정치가 서로 이렇게 이익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정치적인 방송의 정책 독립이 확보되지 잘 않죠. 하지만은 조합 모델과 전문가 모델에서는 철저하게 높은 전문직주의, 우리는 향후 미래의 정치인이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전문직으로서의 방송인이다. 이런 게 확립되니까 일단 정치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규범적인 독립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리고 법과 제도적으로 정치 권력은 방송을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확립되어 있고 그를 실천하는 어떤 규범
혹은 어떤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두 나라 전문가 모델과 조합주의 모델의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조합주의 모델은 아까 했듯이 방송의 지배구조 내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죠. 전문가 모델은 오히려 어떤 정치 세력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거죠. 배제시키고 이들 전문가 집단, 언론인이죠. 이들이 스스로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 권력과 분리돼서 자신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공익성을 실천한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어떤 규범, 전통,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BBC 모델을 어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공영방송의 목표가 정치적인 독립성 확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그 롤 모델을 삼는데 그게 주로 영국의 BBC 모델입니다. 영국의 BBC 모델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은 영국의 BBC는 어떤 식으로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했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BBC 영국 공영방송이죠. 원래는 1922년도에 이 주식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주식회사 BBC로 설립됐습니다. 이때 설립할 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신문이 지배하던 시절이니까 신문업계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뉴스, 스포츠, 경기 중계 그다음에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을 금지하라, 방송을 못한다 이런 조건 속에서 주식회사를 먼저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1926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총파업이 발생했는데 당시 BBC가 그걸 보도할 때 정치 권력 당시 보수당이죠. BBC의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윈스턴 처칠이 재무상이었는데 BBC는 철저하게 정부 편에 서서 사태를 보도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당시 볼드윈 총리는 BBC는 독립적으로 불편부당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는 주장에 맞섰죠. 그리고 실제로 BBC는 어떤 식으로 방송을 했냐면은 철저하게 정부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불편부당성, impartiality라는 원칙이 확립됐죠. 그리고 이런 전통은 2차 대전 이후에도 계속돼서 BBC가 영국의 입장에서 방송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보도하면서 BBC 어떤 전통이 확립된 거죠. 특히나 1980년도 때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서 포틀랜드 전쟁이 있었습니다. 포틀랜드가 뭐냐면은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섬이었었어요. 이것에 영유권을 둘러싸고 아르헨티나랑 영국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당시 BBC는 우리 군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철저하게 영국군이라고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당시의 대치정부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지만은 어쨌든 BBC는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BBC 독립적인 공영방송의 전통을 확립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BBC는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정치적인 독립,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을 확보했느냐 이런 거죠. 첫 번째는 2007년도 때 공영방송이 될 때 왕실 면허를 얻으면서 이때는 이제 주식회사에서 왕실 면허를 얻으면서 공영방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처럼 경영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왕실이 면허를 주지만은 중간에 BBC 경영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독립적으로 사장을 선임하고 이 사장이 BBC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BBC를 통제하는 것들을 이게 보호막을 만드는 거죠. 이 구조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는 이제 지배구조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재원에 대해서도 독립해야지만이 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BC의 수입원은 철저하게 수신료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판매, BBC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판 수익료로서 어떤 재정적인 독립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BBC의 어떤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겁니다. 이 구조, 중간에 경영위원회를 둬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장을 선임해서 BBC를 운영하는 방식, 그 다음에 수신료를 체제로서 운영되는 거는 사실은 한국의 KBS랑 똑같지 않습니까? KBS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배구조라든지 재원에 있어서 KBS랑 BBC는 사실상 동일한데 왜 BBC는 정치적 독립이 확보되고 KBS는 확보되지 않느냐? 이 의문점이 들 겁니다. 여기에 이른바 규범, 그러니까 BBC가 역사적으로 확립해온 어떤 전통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BBC는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중립적인 언론으로서 활동을 하고 정치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논조를 바꾸지 않는 전통을 확립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직주의, 즉 공영방송의 기자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율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우리는 독립적이라는 걸 확립해온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KBS에서 제가 볼 때 부족한 건 뭐냐면 이런 전문직주의, 철저하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전문직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어떤 규범이라든지 관행, 전통들이 취약한 게 저는 주요한 원인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KBS 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캠프에서 활동하고 그 정치 세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자로서 성공해서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사장이 되는 이런 관행이 계속 전통들이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 역사들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죠? 이러면서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하지만은 BBC는 철저하게 그런 거를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BBC의 전통에서 중요한 게 바로 불편부당성이라는 겁니다. 즉 논쟁적 주제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을 가져야 된다. due impartiality라고 하는데 BBC는 이런 원칙을 명문화하고 자신의 어떤 운영 원칙에서 명문화하고 그런 걸 실천하면서 그런 불편부당성을 실천하면서 전문직으로서 그런 걸 실천하면서 어떤 역사적 관행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들이 우리 KBS랑 차이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 옆에 한번 보시죠. 이거는 BBC 기자들이 갖고 있는 그 신분증 뒤에 있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ust is the foundation of the BBC. 신뢰는 BBC의 토대고 We are independent, impartial and honest. 우리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고 정직하다. 그 다음에 Audience are at the heart of everything we do. 독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가장 핵심에 있고 We take pride in delivering quality and value for money.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야. 어떤 퀄리티,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와 돈의 가치를 하는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Creativity is the livelihood of our organization. 즉 창조성은 우리 조직의 생명줄이고 We respect each other and celebrate our diversity so that everyone can give their best. 그래서 우리는 조직원 내부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규범과 윤리를 확보함으로써 방송 권력이 함부로 방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규범과 전통을 확립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한국의 KBS랑 비교해 봤을 때 아까 봤듯이 지배구조라든지 재원 측면은 KBS랑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BC는 할 수 있었던 정치적 독립성을 KBS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전문직주의로서의 어떤 자존심, 어떤 관행,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앞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런 요소 손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언론 내부에서 스스로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함으로써 정치 권력이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에서의 규범의 확립,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공영방송도 내부에서 규범을 확립을 통해서, 즉 전문직주의 규범을 확립함을 통해서 정치적 독립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저번 주에 걸쳐서는 방송, 특히 공영방송과 관련돼서 관련 쟁점을 얘기했고, 이번 주에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관련돼서 한국의 쟁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는지 해외사를 살펴봤고,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로서 BBC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BBC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공영방송은 어떤 식으로 정치적 독립을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2주에 걸쳐서 공영방송 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종합편성 채널, 이른바 종편이라고 하는 방송, 거기에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론의 다양성, 우리가 알겠듯이 방송에서는 내적 다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적 다양성과 관련된 쟁점이 뭔가, 여론 다양성과 관련된 쟁점이 뭔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소유권 규제, 방송은 그때도 말했다시피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소유권 규제를 세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유권 규제와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6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